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논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논의 초반에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입지를 고려하면 한국이야말로 불안정한 동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의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러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북한 내부에 있는 반정부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들은 평양에 있는 김정일 기념비를 훼손하는 등 북한의 체제 전복을 노리며 북한 내부에 엄청난 혼돈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북한의 체제를 고려한다면 전 세계가 일촉즉발의 동아시아 상황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국의 핵무장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충격적인 자료가 공개돼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는 한국 같은 부유한 국가는 방위비를 더욱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했으니 한국이 자신들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게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의 내부회의 중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져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국방부에서는 대체 어떤 내용의 회의가 열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미국의 국방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심각한지 육해공에서 나온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사령부의 첩보부대 소속의 전문가까지 가세하더군요. 그리고 등장부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던 첩보부대의 전문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거라는 그의 주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새로운 국가가 출현한다는 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핵무장을 하게 될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기 때문이죠. 핵무장을 하게 될 새로운 나라가 그저 평범한 다른 국가였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첩보부대 소속으로서 한국에 참 많이도 파견 가봤고 또 조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수록 한국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저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물론 저는 한국이 불량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규범을 아주 모범적으로 지켜온 나라고 선진국으로서 다른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 헌신해온 착한 나라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착한 것과 바보 같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한국은 분명 모범적인 국가지만 마냥 남에게 퍼주기만 하는 바보 같은 국가는 아니고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자신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영리한 국가거든요. 따라서 한국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건 너무도 순진한 발상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었던 한국이 수많은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들이 가득한 최고의 선진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이 나라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나라고 한국의 핵능력 또한 아직도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숨겨진 기술력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핵무장한 북한을 옆에 두고도 세계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한 모범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한때 북한을 핑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을 미루고 핵무기 기술 연구에 몰두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첩보부대 소속으로 한국을 수차례 조사했던 저는 한국은 이때 당시 잠시나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기술을 가졌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뛰어난 기술은 지금까지도 암암리에 계속 다듬어져 왔을 것이고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이겠죠. 즉,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 뿐 이들에겐 핵무기를 만들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진작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확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의 과학계는 핵물리학과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식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핵기술의 최전선에 서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원전 기술을 해외로 수출도 하면서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은 곧 핵기술 능력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연구원들 중에는 이러한 원자력 공학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이는 만약 한국이 핵기술의 최신 발전을 활용하여 무기화 과정을 시작할 경우 신속한 진전을 보장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들과 방산업체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은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소형화된 핵탄두와 첨단 전달 시스템을 수일 내에 곧바로 개발해낼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인 미국보다도 몇 배는 빠른 속도겠죠. 이렇듯 한국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미국의 우방국 하나가 핵무장을 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나비 효과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의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부대는 한국 원자력 산업 내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결국 한국이 실험 및 연구용으로 개발한 고급 원자로 설계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속 건물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시설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 원형들은 고속증식로와 토륨 원자로와 같은 차세대 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전통적인 원자로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증식로는 생산된 전기 1000mW 시당 1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한국에 숨겨진 원자로들이 매년 여러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원자로가 아니며 저는 한국이 이를 나쁜 목적에서 개발해냈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미국과 견줄 만큼 우수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소형화, 첨단화된 기술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일 뿐이죠. 다만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한국의 과소평가된 기술력을 고려해보건대 이들의 핵개발의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도 훨씬 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산악 국가답게 외딴 지역이 상당히 많고 원자로는 그 특성상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여러 원자력 연구시설들은 거의 다 위성사진으로 파악하기도 힘든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원자력 인프라는 타국가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각 연구시설들은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핵과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에서는 짧은 시간에 무기화할 수 있는 숨겨진 핵물질 공급원을 제공하면서 신속하고 비밀리에 배치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한국의 두려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고처리량 원심분리기를 개발해낸 국가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첨단 재료와 공학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원심분리기들은 미국이 개발한 원심분리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핵 보유 국가로 다방면으로 연구개발할 여건이 되었기에 이러한 원심분리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시도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진 국가임에도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탑재된 원심분리기를 개발해낸 거거든요.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만들어낸 원심분리기는 매년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요. 즉, 한국의 핵개발을 승인해봤자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는 기존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기술로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동위원소를 선택적으로 이온화하고 분리하는 이 고도로 정교한 우라늄 농축 방법은 전통적인 원심분리기 시설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도
연구 및 개발될 수 있기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러한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국제사회에 자랑을 하거나 기술력을 뽐내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죠. 한국은 매우 영리한 국가라서 이 모든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과소평가받기를 의도한 치밀한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기술은 가동된다면 핵무기 세개를 만들 수 있는 연간 50kg의 속도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죠. 바로 종종 잊히곤 하지만 한국의 수십 개의 원자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가동에 따른 핵물질의 누출은 피할 수가 없고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허용된다면 한국은 이렇듯 수십 년 동안 모아온 핵물질들을 한꺼번에 재처리할 수 있기에 한국은 순식간에 미국과 견줄 핵무기 강대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얼마큼의 핵물질들을 모아왔을까요? 얼마 전 저는 한국의 태백산맥 아래 깊은 곳에 고도로 안전한 지하시설이 존재한다는 군사기밀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참모진들은 하나같이 의아해했죠. 도대체 왜 태백산맥일까요? 그러나 태백산맥의 특징을 고려해본 우리는 한국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을 추정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이 시설들에는 상당한 양의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태백산맥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고도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때문에 접근이 쉽고 방어가 용이하여 혹시 모를 군사적 공격이나 간첩 행위에 대비하여 숨겨진 핵물질들을 잘 보호할 수 있죠. 산이 만들어내는 자연적 장벽은 추가적인 보안을 더해주기 때문에 적들이 은폐된 시설을 찾아 목표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핵물질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질학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백산맥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핵물질과 저장시설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딴 산악지대에 핵물질을 숨겨두면 인공위성 감시정찰기에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태백산맥의 울창한 숲과 복잡한 지형은 외국 정보기관이 이 시설을 탐지하고 감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죠. 한국의 태백산맥의 핵물질을 숨기려는 전략적인 결정은 강화된 보안과 비밀로부터 증가된 생존 가능성과 억제력, 그리고 잠재력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산맥의 지리적인 특징들은 자연적인 보호와 은폐를 제공하는 반면 외딴 지역은 통제된 접근과 운영 준비를 보장하죠. 따라서 한국이 태백산맥의 지하시설에 엄청난 핵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높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수를 써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핵 개발에 대한 기회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정보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벙커들에는 약 5,000kg의 고농축우라늄과 10,000kg의 플루토늄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통해 그리고 기타 여러 방법들에 의해 생산된 핵물질들을 모조리 보관해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한국은 잠재적으로 고농축우라늄으로부터 최대 200개의 핵무기를 플루토늄으로부터 최대 2,5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국은 미국 바로 다음에 최강의 핵무기 강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이 같은 행동은 불법적이거나 비핵화 조약에 어긋나는 행동도 아닙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수를 굴리며 조약을 어기지 않고도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해내고 있었고 이런 천재적인 능력은 한국을 잠재적인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이 엄청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었냐고요? 이건 원자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이러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원자력을 멋대로 써도 다른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눈치채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원자력 강국은 거의 다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남몰래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문제는 원자력 강국이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특이한 경우에 속해서인지 놀랄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과 경계, 그리고 의심의 시선을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이 숨기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들이 가진 원자력 기술을 몰래 핵개발에 사용했어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희 부대에서 계산을 해보건대 만약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의 일부를 비밀리에 군사적 용도로 전용했다면
한국의 최고 핵과학자들에 의해 비밀리에 개발된 정교한 기술들은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해 탐지되지 않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0개가량의 핵무기를 추가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약 400kg의 플루토늄이 비밀리에 재처리된다고 추측할 수 있죠. 물론 저는 한국이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영리한 나라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저조차도 아무런 예상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이 이러한 숨겨진 보유고와 첨단 기술을 보유한다면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완전한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한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강력한 억제 능력을 갖게 하여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고를 배치하여 국가 안보와 지역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을 전례 없는 힘과 영향력의 위치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핵무기가 무려 수천 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십수년을 노력해도 단지 핵무기 한두 기만을 제작하는 데 그쳤다면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수천 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트럼프가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한다면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계를 먹어치우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건 선구안이 뛰어난 한국이 예측했던 미래일 수도 있고 또 한국은 이날만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을 수도 있을 테죠. 자, 이제 핵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섬찟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이 두려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한국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자 종종 간과되는 부분인 국방기술이고 우리는 한국의 뛰어난 국방기술이 핵무기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뒤바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단 한국은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네트워크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KAMD는 최대 60km의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지에서 개발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고급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은 동시에 들어오는 여러 위협을 추적하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KAMD와 핵무기 사이의 시너지는 한국이 어떠한 핵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미사일 체계를 가진 한국을 적으로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든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자비 없는 보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건 무심코 잽을 던진 라이트급 복서에게 헤비급 선수가 무차별 난타로 돌려주는 것과 같은 잔혹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장을 한 한국이 상대라면 그 라이트급 복서가 미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LSAM은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거든요. 이는 적의 공격이 얼마나 날카롭든 모든 주요 군사시설과 핵자산을 보호하게끔 할 것이고 한국은 핵탄두와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초기 공격을 유지하면서도 계속된 반격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숨겨진 강력함을 원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리즈는 높은 정밀도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무2는 사거리 800km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적지 깊숙이 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기존의 재래식 미사일로는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키기만 했다면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2 미사일은 이제 북한을 3초 만에 지도상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 지역을 순식간에 원시시대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물론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능력을 갖춘 현무3는 사거리 1500km의 목표물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그럴 가능성은 드물겠지만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미치며 이 나라들을 순식간에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사일 기술의 핵탄두까지 장착된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쿼터를 건드릴 강심장은 아무래도 존재하지 않을 게 분명하죠. 하지만 현무 미사일의 진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은 그저 사거리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들은 핵 공격을 하는 데 있어 정확도를 정밀하게 보장하는 고급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미사일의 다재다능함과 사거리는 한국이 국경 너머의 전략적 장소들을 목표로 할 수 있게 하여 전략적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KF-21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첨단 항전기, 스텔스 기능, 정밀 유도 탄약을 갖춘 KF-21은 핵 탑재체를 매우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는 핵무기와 함께 한국의 강력한 공중 핵타격 능력을 제공하여 적의 방어망을 뚫고 정확한 핵타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전투기를 가진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간 적의 중요 목표물로 향하던 전투기가 적의 공격에 의해 핵과 함께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분명 적들에게 저승사자로 여겨질 것이며, 이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의 전쟁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는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핵무기와 기존 기술의 통합은 더 많은 혁신을 이끌 것이고, 재료과학, 추진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돌파구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경제 번영에 기여하면서 민간에 응용될 것입니다. 특히나 핵무기와 배달 시스템을 위한 고급 재료의 개발은 항공우주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민간 응용을 위한 가볍고 내구성 있는 재료의 돌파구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 경쟁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죠. 또한 한국의 방위 차원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국방 기술은 핵무기와 결합하면 즉시 최고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밀 타격 능력, 사이버전, 핵무장이 결합하면 어떤 상대도 저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탄생할 거거든요. 또한 한국은 핵 개발과 동시에 수천 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게 되는 국가로, 이들은 상대가 얼마나 멀리 있든 그저 수류탄을 까던지듯 핵무기를 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핵 능력의 성공적인 통합은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이익은 한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더욱 공고히 하여 여러 부문에 걸쳐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겠죠. 한국이 국방 기술을 계속 발전시킴에 따라 핵무장의 잠재력은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재형성하고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변혁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발언에 회의실의 모든 전문가들은 그저 아무 발언도 하지 못한 채 앉은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없었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저력이 있는 국가일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양이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가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두려워지면서 한국이라는 호랑이에게 핵무기라는 강철 이빨을 달아준다면 도대체 이 밀림 속에서 감히 누가 한국을 막을 것인가 하는 경외심마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 보유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주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군사 전문가가 이에 대한 충격적인 파급 효과를 언급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노먼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저는 최근에 대학교 동문회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MIT를 졸업한 뒤 곧바로 미국 방산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미국은 지금보다도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였기 때문인지 제 동기 중에는 유난히 이쪽 분야의 진로를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로를 갖게 된 동기들은 졸업 이후에도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고, 동문회도 자주 개최하며 친목을 다지곤 했죠. 그리고 최근에 평소 저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께서 이직을 하게 되어 저희는 겸사겸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교수님은 원래 백악관에서 안보 방산 전문가로 근무하셨는데 미국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꺼이 대학교 교수직을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측은 해당 분야에서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셨던 교수님이 그만두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 교수님은 교수직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가를 위해 다시 백악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계신 전문가답게 교수님은 몹시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배움의 장이 될 거라 생각했던 동문회에는 뜻하지 않은 불청객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중국인 즈무였습니다. 그는 저희의 동기가 맞긴 했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이 학과 차석으로 들어온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결국 돈을 주고 대학교 입학을 하는 형태인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것이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입사하게 된 미국 방산업체에서도 산업 스파의 의심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어 중국으로 쫓겨난 배신자거든요. 뭐 아쉽게도 그에게선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긴 했지만 그와 친하게 지냈던 같은 회사 중국인 직원들은 죄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어 재판을 받은 것을 보면 즈무가 배신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즈무는 동문회에 나오자마자 학창 시절에도 늘 그랬듯이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오랜만이군. 그나저나 너희들 대부분이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 곧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면서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는 알아서 지키도록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끔 한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 후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핵무장을 승인받아도 핵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십수년이 걸릴 게 분명해. 그리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핵만 개발하다가 결국 중국에 의해 먹히거나 북한의 기습을 받고 말 테지. 한국은 최근에야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낸 국가지만 이들의 역사를 통틀어 보자면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거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다시 지배할 명분은 충분하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이 수십 년간 개발한 핵을 한국 따위가 개발해낼 수 있을 리는 없으니 결국 한국은 헛된 꿈을 줬느라 개발비로만 엄청난 돈을 날리고 말 거야. 저희는 일동 즈무의 황당한 주장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중국 방산업체에 스카우팅되어 일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중국의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무기연구원이라는 자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나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는 대학 시절에도 한국을 그렇게나 욕하고 중국을 치켜 올렸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수준 낮은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에게 한마디씩을 하려고 할 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즈무의 무례함을 지켜보고만 있던 교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학생, 아니, 이젠 연구원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튼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데 십수년이 걸릴 거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백악관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한국이 핵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이고 이들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재료들은 즉각적인 핵무기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때문에 핵기술 발전을 시도하지 않고 있지. 이들은 이미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보다도 더욱 우수하고 복잡한 기술들을 우후죽순으로 개발해 놓은 상태죠. 한국이 개발해낸 차세대 전투기와 전차, 그리고 각종 미사일 무기들을 보세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은 중국이 만든 무기들과의 수주 싸움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훨씬 더 완성도 있고 첨단적인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핵기술 개발이 허가된 한국에 있어서 핵무기 연구는 누워서 떡먹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백악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의 핵 관련 소식에 그래봤자 한국이 중국의 핵기술을 뒤늦게 따라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은 핵을 개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도 규제 때문에 개발을 시작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에도 각각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죠. 즉,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조악한 성능의 핵무기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잠재적 핵무장국인
한국의 전략적 능력과 억제 능력을 몇 단계나 끌어올려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핵무기의 질적 차이는 혹여라도 발발할 핵보유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한국은 기존의 미사일 기술만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ICBM과 SLBM을 포함한 정교한 발사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장용 저수익 전술핵부터 억제용 고수익 전략핵까지 여러 전략적 필요에 맞게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어 놨죠. 물론 한국의 선진 기술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핵무기의 최첨단의 안정과 신뢰성까지 갖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과 정밀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핵전력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것이죠. 즉 한국이 만들 핵무기는 그들의 우수한 재래식 무기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가 되어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잠재적인 적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핵기술만 개발하면 능사인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무기는 무기라고 불릴 가치도 없는데요. 그리고 현재 핵보유국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무기라도 불릴 가치도 없는 핵무기를 들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은 첨단 핵융합 폭탄과 다중 전달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적들이 감히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해올 일말의 가능성조차 제거해버립니다. 소름 돋는 점은 한국은 단일 미사일이 여러 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MIRV와 정밀 지도와 같은 기술적 정교함을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핵무기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정밀한 표적화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핵무기의 현대적인 안정과 신뢰성을 갖춘 국가는 우발적인 폭발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현대적인 최첨단 핵무기를 구현해낸, 그리고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해준다면 한국은 기존의 조악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틈에 있는 그저 평범한 핵보유국 중 하나가 되는 게 아닌 미국과도 견줄 수 있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 중국마저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을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답게 핵무기에는 설계와 산출량, 전달체계, 기술적 정교함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수준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ICBM과 SLBM을 이용한 전략적 억제에 초점을 맞춘 핵무기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중국은 지금도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핵무기를 과연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핵무기를 양적으로만 향상시켰지 질적으로는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안정성과 정밀도랄 게 없는 핵무기를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생산해내기만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이 강제로 병합한 소수민족의 땅에 계속된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정되지 않은 핵무기는 혼자서 폭파되거나 불발탄이 나오는 등 적을 살상하는 무기가 아닌 아군을 살상하는 자폭무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국 측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감시체계는 어떠한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과연 한국이 만들어낼 고성능 핵무기 앞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며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국 본토에 핵무기를 투하할 때 중국이 한반도로 발사한 핵무기는 그대로 중국 본토에서 터져버린다면 과연 두 국가 중 어떤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즈무는 할 말을 잃은 듯 얼빠진 표정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그였지만 그래도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그였기에 교수님의 냉철한 분석에 도저히 반박을 할 수 없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즈무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끝까지 추잡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력이 들어간 핵무기를 개발해내면 뭐합니까? 이들이 뭐라든 중국의 강력한 외교력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아시아는 사실상 중국의 손아귀 안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의 경제력에 종속되어 있죠. 이들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국제적 왕따가 되어 핵무기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별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 픽 웃더니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죠. 한국이 국제적인 왕따가 된다고요?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중국이 만든 이상한 선전 영상물만 잔뜩 봤나 보군요. 한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한국은 종교도 대륙도 초월한 채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인종과 종교 그리고 대륙도 전부 초월하긴 했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국경을 초월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이 한국을 보고 국제적인 왕따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낼 경우 중국은 한국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압박도 감히 행사하려고 들지 못할 겁니다. 만약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동북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위치를 바꿀 것이거든요. 두 국가에 대한 역동성이 크게 변화할 것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지역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단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더 큰 이웃 국가들의 잠재적인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핵능력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지위를 상승시켜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는 데 더 강력한 힘이 될 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무기고를 보유한 한국은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재래식 군사 전략과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자율적인 국방 정책을 주장할 것입니다. 한국을 깔보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듯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는 한국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겠죠. 그래도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군사력,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항공 우위 전투기, 해군 전력 등은 핵능력 외에도 방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핵과 재래식 전력이 결합되면 한국의 방어는 사실상 난공불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는 이제 재정립되겠죠. 한국의 핵 상태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을 재보정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인 압력을 이용하면서 한국의 국방 결정에 간섭해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와 같은 시스템들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배치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왔고 수차례의 경제보복을 시행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핵으로 무장한 한국은 더 이상 그러한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한국이 외부에 간섭 없이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외교력에서의 우위를 보장합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품위 있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무역 분쟁에서 지역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협상할 수 있으며 남중국해와 지역 안보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 지역 대화에서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보장을 위해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은 더욱 힘이 있는 입장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겠죠. 이 새로운 자신감은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동아시아 주변국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거든요. 종종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핵을 원하게 될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죠. 핵무장한 한국은 잠재적인 침략국들을 억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정은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평화는 중국에도 이익이 되겠죠. 오만한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닐 거거든요. 한국의 핵무기 획득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국제안보 논의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견해도 있었는데요.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은
경제 및 기술 발전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강화된 보안으로 한국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증가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은 한국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추구하겠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이익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획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의 역학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핵 억지력은 중국이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제거하고 한국이 영내 외교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다 정중하고 신중한 접근을 취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외교 지형 속에서 한국은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압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은 재조정되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며 세계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물론 한국은 존엄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테죠. 교수님의 말씀에 중국인 증오는 그 즉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놓은 명쾌한 분석에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겠는지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침공하면 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교수님은 그런 정신나간 중국인의 말에도 조금도 져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한국에 덤벼든다고요? 핵으로 무장한 한국의 실존적인 위협을 인식한 북한은 이제는 어떤 군사적 도발도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북한의 통상적인 벼랑 끝 전술과 협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억제책으로 핵무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힘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한국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은 효과가 없게 됩니다. 한국의 핵전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여주는 강력한 억제력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대만을 넘어 한반도까지 침략할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런 중국의 이상한 기류를 벌써부터 눈치채고 있죠. 그러나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논의한 양국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인 핵무기를 통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립할 것이고 상호 확실한 파괴를 보장함으로써 최초의 중국으로부터 온 핵공격을 막을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이동식 육상 발사대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젠 한국 차례입니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 사령부, 그리고 물류 거점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군의 거의 유일한 장점인 장기간의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는 재앙적인 보복의 위험 때문에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시작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지스와 사드를 포함한 한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상당 부분을 요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한국의 시간입니다. 한국의 고도로 훈련된 군사력은 신속한 동원과 우수한 병참과 함께 중국의 군사 자산에 대한 정밀한 공중 타격과 미사일 공격을 통해 신속한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천무 로켓 체계가 지상전을 장악하고 KF-21과 F-35는 공중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과 잠수함은 해군 우위를 구축하여 중국의 수륙량형 공격을 차단하고 중요한 해상 항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전술핵은 중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하여 공급선, 에너지 그리드, 군사기지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첨단 무기, 전략적 핵 억제력, 고도로 훈련된 군사력이 결합되면 전쟁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 우위, 전략적 입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는 승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당당히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군의 결의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국을 지키고 승리를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즈무는 손발을 벌벌 떨며 더 이상의 반박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기껏 온 동문회에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매번 중국 찬양을 통해 분위기를 망치는 중국인 즈무가 다음 동문회에서도 낯짝 좋게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교수님의 멋진 카운터펀치 덕분에 저희는 즐거운 동문회를 즐기면서 한국의 강력함에 대해 상기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보유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파장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백악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놀라운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 트럼프의 주장에 따른 파장이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건 전 세계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논의하고자 미국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회의의 시작은 백악관의 안보 전문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의 중추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고 그와 동시에 한국 땅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 유권자들 사이에서 54%의 지지를 받고 있고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지지율 차이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잠재적인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는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될 것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력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음에도 오직 중국 출신의 전문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공통적인 의문에 안보 전문가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죠. 글쎄요, 과연 중국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어차피 중국인들은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 자명합니다. 굳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들이죠. 남중국해 문제와 메콩강 분쟁을 생각해보세요. 현재 중국은 모든 국제법을 어기고 다른 국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만을 위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국가는 당연히 국제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도 없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모두의 적이 되기를 자처한 중국은 이 문제를 비롯한 모든 국제 문제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각기 다른 정치적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인 듯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던 그때 일본인 교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상치도 못한 발언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승인난다면 세계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일본은 한국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졌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훨씬 더 노력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무기 공급을 도와주면서 민주주의의 정신이 한반도 및 아시아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했죠. 따라서 일본은 그에 걸맞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일본은 미국에 매우 가까운 우방국이기도 했기에 저는 일본이 핵무기를 원하는 것도 나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는 이내 충격적인 연설을 시작했죠. 자, 당신은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로 한국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언급했죠.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돈을 받지 않고 무기를 공급한 게 아닌 정당한 재화를 받고 무기를 공급한 그야말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모르나 봅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몰락한 일본 경제는 숨통을 틀 수 있었죠. 즉, 이건 한국이 일본을 도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하여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갖는 의미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일본의 유력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한국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방금 언급했다시피 일본은 전범국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억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생생히 남아 있어서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어떤 정당성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 특히 제구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약속은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정치적 법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과거 전쟁 침략국으로 간주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에 의한 침략과 더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침략의 희생자가 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침략의 역사는 한국의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국제사회는 반복되는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한국의 열망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의 여러 번의 침략을 견디고 주권을 지키려는 이야기는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은 한국이 핵무기를 공격적인 수단이 아닌 방어적인 수단으로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핵무기를 공격적인 수단으로 추구하는 일본과는 동기부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 제9조 같은 헌법적 제약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적, 정치적 체계는 국가 안보의 필요에 적응하는 데 더 유연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능력 추구는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자위권 안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자세는 세계적인 규범과 일치하며 한국의 핵 야망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일본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서 핵무기의 안전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고 또한 세계적인 불신과 우려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이후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산업은 철저한 조사를 받아왔고 좌절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잠재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를 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멋대로 방류하는 등 전 세계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중국발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일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일본의 기술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낮춘 지 오래입니다. 즉, 일본의 핵무기의 개발, 실험 및 배치에는 상당한 환경적 위험이 수반되고 이젠 아무도 일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24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로들은 높은 효율과 안전 기준으로 유명하죠. 한국의 첨단 원자로 1400은 그것의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이 첨단 원자로 설계는 향상된 안전 기능,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강조하면서 UAE와 같은 나라들로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핵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핵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원자력 공동체에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핵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비상대응 계획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법은 핵 활동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은 세계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원자력 인프라, 국제 표준에 대한 헌신, 강력한 안전 기록, 그리고 성공적인 국제협력은 원자력 기술의 선도자로서의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즉, 한국은 일본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며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건 전 세계가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 분야에서 입증된 전력과 국제 규범 준수는 신뢰의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능력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지역 및 세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건대 저는 일본이 핵무장을 원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일본은 전범국이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폐색이 짙게 드리웠음에도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사지로 몬 대가로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죠. 이러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는 일본의 국민의식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핵무기의 끔찍한 결과는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핵무장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트라우마는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극도의 두려움이 반영되어 어떤 정부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물론 일본은 이러한 역사를 잘 이용해왔습니다. 일본은 원폭 투하를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평화와 핵 군축을 주장하는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정체성을 형성해왔죠. 이러한 입장을 핵무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옹호하는 데 있어 일본의 도덕적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착한 척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면이 벗겨져 끔찍하고 추악한 내면을 대중들에게 들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나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국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합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적대적인 이웃에 대한 자기 방어와 생존에 집중하는 것은 핵 개발에 대한 정치적 타당성을 제공합니다. 핵무기가 트라우마로 남은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은 적극적 방어와 억제의 관점에서 핵무장을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대중과 정치 지도층은 핵무기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공감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안보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고 핵무기 개발은 기존 국방 정책의 맥락에서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틀이 짜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한국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들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분단 국가로 먼저 이름을 날린 국가거든요. 또한 북한이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구제불능의 독재 국가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독특한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죠. 이러한 실존적 위협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결합되어 한국이 핵 억제를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의 입장은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전망은 지역 확산에 대한 타당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일본은 헌법적, 법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으로 상당한 장벽에 부딪혀 동일한 길을 걷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의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앗아가던 때처럼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한국의 상황과 주변 국가의 상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일본이 중국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연설에 일본인 교수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을 뿐이었어요. 연로한 교수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토론해서 패배할 줄은 몰랐다는 듯 연신당황하는 헛기침을 하는 등 안쓰러운 느낌마저 자아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영국 출신이 한 군사 전문가가 일어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애초에 일본이 억지를 부려서 핵무장이 허가된다고 해도 도저히 핵무기를 만들 수 없을 게 분명하거든요.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투자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술적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인프라를 용도 변경하고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핵 무기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재정 투자 외에도 지속적이고 상당한 재정 자원이 필요하죠. 일본 경제는 인구 고령화와 국가 부채를 포함한 일련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무기로 자금을 돌리는 것은 이러한 시급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상당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것은 평화와 비확산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선택할 경우 규범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국제 외교와 관계에서 소중한 자산인 소프트 파워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세계 시장에 고도로 편입되어 있고 당위성이 부족한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잠재적인 제재와 무역 제한을 포함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일본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회복력과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보다 뛰어난 선진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이 정교하고 안전한 핵무기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 강력해진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본과는 달리 가식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본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 벌인 악행은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피지배 국가로서 그리고 분단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신적인 노력 끝에 경제대국이자 문화대국으로 발돋움한 선진국이거든요. 이들의 이러한 감동 스토리는 핵무장을 함으로써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즉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인 강력함을 더욱 증가시켜 줄 뿐더러 이들의 소프트 파워까지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가 오늘날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의 명쾌한 논리에 일본 교수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몸을 덜덜 떨더니 이내 자신의 몸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일본에 비한다면 기술 후진국일 뿐입니다. 이들이 일본에 점령당한 이유도 한국인들은 머리가 나빠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려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한국이 후진적인 기술력으로 느릿느릿 핵을 개발하다가 결국 북한이 그 틈에 먼저 밀고 내려오면 어떡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주변국인 일본도 함께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일본은 무기 강국이라 한국보다 빠르게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고 그러니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도 핵무장을 허용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수의 동정을 자아내는 떨리는 목소리에도 영국 군사 전문가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현재 일본을 능가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이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무기들을 보면 패전국으로서 군사 장비 개발에 제한이 걸린 일본 정도는 진작에 능가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하이브리드 현가 시스템, 능동보호 시스템,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 능력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K2 블랙팬서, 빠른 발사 속도, 장거리 정밀도, 첨단 자동화로 유명한 155mm 자주포인 K9 썬더, 첨단 스텔스 기능, 높은 기동성, 그리고 다양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KF-21 보라매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한국만의 독자적인 군사무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한국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향상시켜 잠재적인 침략자들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아마 이 SLBM은 한국의 전략적 억제 태세를 강화하여 핵공격 시 생존 가능성과 보복 능력을 보장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개발 능력을 통해 다양한 첨단 무기를 개발해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한국의 고려시대에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화차의 개발을 포함하여 군사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이 혁신적인 무기는 침략에 대한 강력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화차의 빠른 발전과 배치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빠른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고려의 능력을 강조했고 거란에 대한 고려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공성전의 혁명적인 무기였죠. 그리고 일본인이 거북선을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동안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제작은 획기적인 군사적 혁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빠르게 제작되었고 일본 함대에 대항하여 조선 해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군사 혁신에 역사는 고대부터 현재에 걸쳐 있으며
발전되고 효과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일관된 전통을 보여줍니다. 고구려와 고려시대의 기갑병과 화차부터 현대의 K2 전차와 KF-21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뛰어난 독창성과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당한 것은 단지 지배계층의 무능 때문이었지 한국인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저력이 없는 민족이라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의 지배층들이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피지배계층이 되어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겠죠. 그리고 한국이 핵개발을 하는 와중 북한이 쳐들어올 염려를 하는 것도 한국을 아예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미국의 전문가가 설명한 대로 한국은 당장 한 달 안에도 최첨단의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북한은 3일 안에 영토까지 전부 빼앗기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도 핵무장을 한 이상 북한은 절대로 핵카드를 꺼내들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런 미친 짓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즉시 공중부터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한국은 F-35와 KF-21을 포함한 전투기를 빠르게 배치할 것이고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한국의 방공망은 북한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무력화하겠죠. 그렇다면 완전한 항공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레이더 기지, 공군 기지, 보급 기지 등 남아있는 북한군의 기반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공습을 실시하며 계속해서 하늘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육군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한국은 북한이라는 훈련 상대보다 못한 적들을 섬멸할 테죠.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포함한 한국의 포병과 미사일 부대는 북한의 포병 진지, 보급선, 병력 집중을 목표로 하여 침략군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적진 뒤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여 북한의 주요 지도부를 겨냥하고 물류를 방해할 것이고 동시에 K2 블랙팬서 전차와 기계와 보병의 지원을 받는 한국 기갑사단이 북한 지상군을 밀어내기 위해 연합된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군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북한 영토로 진격하면서 상당한 영토적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가 점령되어 북한의 작전 능력이 손상될 것이고 한국은 3일도 안 되어 북한의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저 이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해도 미군이 지원을 오기 전에 한국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전쟁이 나지 않아도 한국은 아시아의 미국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한국의 뒤에 서서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바라던 바라지 않던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자국의 국익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적으로 해온 것처럼 지역 안정과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거거든요. 이러한 진화는 한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고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포함한 지역 역학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한국은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과 유사하게 지역 동맹국들에게 공동의 위협에 대한 보호와 보증을 제공하는 안보 우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집단적인 안보의식과 연대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한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이끌고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즉, 기존에 애매하던 아시아의 패권의 흐름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될 것이고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왕좌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20세기 초에 한국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나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한국은 지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본을 위한 보호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역할 역전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억지력의 혜택을 받는 핵심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것이고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의해 사회 정치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이러한 변화는 양국의 과거의 지배체계가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 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한껏 반길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장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지역안보 대화를 주도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이웃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또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을 위치를 높여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동아시아 전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안보를 보장하는 한국의 리더십은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 기술에 대한 집중은 민간 응용으로 혁신을 촉진하여 더 넓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젠 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은 지역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핵무장국이 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여 동맹국을 보호하고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한때 한국의 통치자였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보호 능력에 의존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등 지역의 역동성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고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육성하고 집단 안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진정으로 아시아의 미국이 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연로한 일본 교수는 그만 떨리는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그의 시대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양국 관계의 역전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던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저력이야말로 자신들을 수탈했던 일본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 싶어 존경심을 느끼면서도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지 두려움마저 느끼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